또 채널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우팅이에요. 우리 라우팅은 네트워크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거랑 똑같아요. 개념은 만약에 A가 B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싶다, 채널을 통해서 지불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A에서 B까지 이르는 채널을 만들던지, 아니면 내가 A에서 C 가고 C에서 D 가고 D에서 B 가가지고 A에서 B까지 이르는 경로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이런 페이먼트가 하나의 경로만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A가 C로 가고 C가 D로 가고 D가 E로 가고 E가 B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채널에서 우리가 다 담보를 걸었잖아요. 담보 이하의 돈들만 안전하게 페이먼트를 하려면 내가 건 담보 이하의 돈에 대해서만 트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하나의 경로만 이용해 가지고 라우팅을 하려면 A에서 C까지 가는데도 담보가 충분해야 되고, 저 채널에 C에서 D도, D에서 E도, E에서 D도, E에서 B도 전부 다 담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경로를 활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돈의 일부분은 여기 경로로 보내고 돈의 나머지 일부분은 여기 경로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경로로 분할해서 라우팅해서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은 나눠진 금액만큼의 지불의 일부를 다룰 수 있도록 담보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얘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한 번에 보내는 건 담보의 양이 많아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심플하고, 나눠서 보내는 거는 이 채널들 중에 하나라도 나눠진 담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스마트하게 나누는 방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네트워크에서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경로를 잘 찾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 라우팅 알고리즘을 단순하게 그냥 가져와서 다익스트라, 프림, 디스턴스 벡터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불 채널 네트워크에 가져와서 라우팅을 하려고 하면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데이터 전송 관련 네트워크 라우팅 알고리즘과 지불 채널 네트워크의 라우팅 알고리즘이 다른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목표는 데이터를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페이먼트 라우팅 알고리즘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목적이냐 상태 변경이 목적이냐,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없어요, 알고리즘을. 데이터 네트워크에서는, 즉 기존의 라우팅 알고리즘에서는 노드의 연결 및 대역폭 용량은 글로벌한 정보예요.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또한 데이터를 재전송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신자랑 수신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페이먼트 채널의 라우팅 알고리즘은 목표 자체가 채널의 상태를 변경하는 거고, 자산을 안전하게 송신자에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입니다. 트랜잭션이 담고 있는 그런 어마운트에 따라 가지고 일부 채널들은 담보가 부족한다던가 해가지고 경로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채널의 잔액이 라우팅 알고리즘이 고려해야 되는 하나의 장애물로 추가가 또 되고요. 채널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영구적으로 경로상의 모든 채널의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대역폭 및 네트워크 지연과 같은 매개 변수 역시 무시할 수는 없겠죠. 또한 사용자 프라이버시가 여기서는 또 문제가 돼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역폭에 해당되는 그런 담보가 프라이버시로 취급이 됩니다. 채널 트랜잭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부족해서 누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도록 다른 경로를 또 시도를 해야 되겠죠. 페이먼트 채널 라우팅 알고리즘은 만족스럽게 경로를 추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채널의 용량이라든지 등등등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서 짜야 되고, 알고리즘을 무작위로 경로를 선택하는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효율적이겠죠. 페이먼트 채널이 안전하게 잘 동작하려면 어떤 속성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크게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유효성입니다. 지불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확률을 최대로 하는 경로를 찾아야 된다. 이게 유효성이고요. 효율성, 당연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겠죠. 레이턴시라던가 오버헤드들이 작아야 된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고, 채널의 토폴로지를 변경하는 것 역시 업데이트 오버헤드 비용이 낮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는 확장성. 높은 트랜잭션 빈도에서도 유효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만 된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비용의 유효성인데, 내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개가 있다면, 혹은 조합의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도 비용이 이제 효율적인 혹은 유효한 트랜잭션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추천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하죠. 라우팅 채널들을 여러 개 거쳐가게 되면 수수료가 중복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만약에 레이어 1 그냥 블록체인에서 쓰는 트랜잭션 수수료보다 비싸다면 굳이 레이어 2를 쓸 필요는 없겠죠. 물론 빠른 커미트먼트라든가 이런 부가적인 요소를 노릴 수는 있지만
트랜잭션 수수료 관점에서만 보자면 레이어 2의 수수료는 레이어 1의 수수료보다는 낮아야 리저너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버시. 트랜잭션 값을 공개하지 않고도 라우팅 경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들을 공개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라우팅 알고리즘을 또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주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글로벌 라우팅, 내 주변밖에 모르는 로컬 라우팅,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뷰는 대표적인 게 아까 라이트닝 네트워크랑 라이덴, 전체 글로벌 뷰를 가지고 경로를 지정을 한 다음에 보냅니다. 소스가 경로를 지정하기 때문에 소스 라우팅 이라고도 이제 불리게 되고요. 모든 노드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뷰가 정확하다 그러면은 유효성이 되게 높겠죠. 노드가 모든 경로를 다 탐색할 수 있으니까 되게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우리가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스 라우팅은 채널의 잔액을 고려를 안 하고요. 이러면은 라우팅 경로를 선택했는데 잔액이 낮을 수도 있고 내재적으로 원래 양방향 채널이었는데 단방향으로 바뀌어버린 채널을 선택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경로의 가용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솔루션 중 하나가 스파이더 네트워크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다음에 세 가지 핵심 변경을 통해 가지고 소스 라우팅을 유효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잔액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환경과 온체인 재조정이 일어나려면 지연이 되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 높은 레이턴시 상황에서도 유효성이 되게 높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소스가 경로를 계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되게 낮고 통신 오버헤드 역시 적습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다 저장해야 되는 스냅샷을 저장하기 위한 로컬 메모리 비용, 그 다음에 경로를 찾아야 되는 로컬 연산 비용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겠죠. 또한 온체인의 채널을 개설하고 폐쇄하는 거에도 오버헤드가 요구가 되고요. 노드 수에 따라서 연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스냅샷에서 저장해야 되는 정보가 헐헐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슈퍼 리니어하게 오버헤드가 커지게 됩니다. 이건 확장성이 좀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로컬 뷰입니다. DHT랑 플로우 알고리즘과 랜드마크 라우팅과 네트워크 임베딩 등등등 이미 잘 연구된 개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플레어라고 하는 이 구현체는 카뎀리아 DHT를 활용을 해가지고 원래 카뎀리아가 전략적으로 선택된 노드 간 새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신하는 방법이라면 새 채널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체인상에서 레이턴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비쌉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수정된 카뎀리아 버전을 사용을 해서 원래는 새 채널을 개설을 했었어야 됐지만 그렇지 말고 멀티홉, 여기서 여기로 보낼 때 1홉, 2홉, 3홉 이렇게 가는 건데 전통적인 DHT 대비해서는 경로가 훨씬 더 길 수밖에 없고요. 지연도 더 늘어날 거고 통신 오버헤드도 야기가 됩니다. 새 채널을 파지를 않기 때문에 토폴로지 변경 자체를 고려를 안 해요. 지원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였습니다. 플로우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솔루션인 C라우트, 최적화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역적인 혼잡 문제로 공식화를 하고 공식화된 이 함수화된 문제를 그레디언트 해결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효율성과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계속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라우팅 알고리즘이고요. 다음은 랜드마크 라우팅인데 랜드마크는 헌신적인 노드를 의미합니다. 헌신적인 노드를 이용해서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사일런트 위스퍼라는 구현체가 대표적이고 두 노드 사이의 지불은 송신자에서 랜드마크로, 랜드마크에서 수신자로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러 랜드마크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 쫙 나눠가지고 랜드마크로 다 보내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집니다. 각 노드들은 토폴로지가 만약에 변화한다고 쳤을 때 전체 경로를 재계산할 필요 없이 랜드마크에 다다르는 그런 경로만 재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스 라우팅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일런트 위스퍼들의 저자들은 실제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유효성은 좀 낮은데 지연은 적당했고 트랜잭션 수 증가에 따라서 연산 비용은 증대한다. 당연히 확장성 역시도 좀 낮더라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게 스피디 머머스고 네트워크 임베딩이라는 방법에 이제 기반을 합니다. 스패닝 트리를 하나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하고요. 모든 충분한 잔액을 가진 인접 채널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지불 경로상에서 다음 노드는 그냥 지역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수신자의 좌표로부터 우리 신장 트리의 좌표가 다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노드에 대한 채널을 선택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네트워크 인베딩 기반 방법은 정적인 페이먼트 채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되게 높아요. 지연 역시 낮고요. 채널이 폐쇄되고 개설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적 PCN이 되는 거고, 그런 동적 PCN 상황에서는 전체 토폴로지를 다 수정할 필요가 없이 관련된 스패닝 트리의 좌표만을 조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사이즈에서 로그 스케일의 오버헤드만을 가진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중에서 자금을 차단해요. 그래서 자금이 차단되면은 이 채널을 다른 트랜잭션들은 또 응용을 못하니까 트랜잭션 빈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잔액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다가 경로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보내고 다른 경로로, 이렇기 때문에 동적인 이런 상황에서 충분하지 않은 잔액으로 인한 낮은 효율성을 초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우팅 알고리즘들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고요. 오직 한 종류의 알고리즘만이, 라이트닝 혹은 이제 라이덴이라고 하는 이 방법만이 비용 유효성을 고려를 하고 나머지는 비용 유효성을 고려를 안 했습니다. NA라고 표시된 애들, 얘네들은 동적 상황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스파이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온체인 재조정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효율성이 좋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낮은 이런 복합적인 특성을 띠는 그런 애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요. C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을 평가를 안 했습니다. 오직 77개 노드에서만 런하는 게 테스트되고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물음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채널 허브인데, 담보 잠금 비용, 이 비용을 줄이고 라우팅의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별 모양 토폴로지의 수혜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의 노드에 연결된 일종의 슈퍼노드, 채널 허브라고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 피어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채널에서의 노드이고요. 허브들이 많은 네트워크는 평균적으로 경로 길이가 낮습니다. 당연하죠.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경로를 짤 수 있으니까 연결성이 높은 애들을 이용해 가지고 경로 길이를 낮출 수 있겠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쉽죠. 지불 채널 허브들이 있을 때 얘랑 얘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돈 보낼 땐 허브 통해 가지고 보내면 돼요. 근데 만약 얘네들이 없었다라고 가정해보면 삥 둘러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채널 허브가 되려면 담보를 채널마다 다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금을 잠금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재조정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부모 체인 레이어 1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사용자를 등록하는 것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인데 1밀리언의 사용자를 가진 페이먼트 채널 네트워크의 노드는 1밀리언의 부모 체인 설정 트랜잭션을 요구를 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은 레이어 1의 변경이 없이도 레이어 2 기술인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채널입니다. 채널을 활용해 가지고 확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페이먼트 채널 네트워크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죠. 아까 봤던 여러 솔루션들 중에서 어느 하나 완벽한 건 없었고, 레이어 2의 확장성 프로토콜들은 다음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노드의 수에 대해서도 확장성을 고려해야 되고, 네트워크 상에서 채널의 총 개수, 노드당 채널 수의 분포, 네트워크 내에 누적 트랜잭션의 수와 대역폭, 그리고 각 트랜잭션들의 각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확장성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레이어 1의 트랜잭션 비용은 크기 또는 연산 복잡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레이어 2의 트랜잭션 비용은 크기랑 연산 복잡도보다는 재화의 가치와 연관이 깊습니다. 내가 더 많은 트랜잭션의 그런 확장성을 TPS를 제공하고 싶다. 재화를 더 많이 담보를 걸어야 돼요. 이런 채널 솔루션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은 상당한 양의 자금을 이제 락 걸어버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서머리 페이퍼에서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만약 흥미있는 내가 솔루션이 있었다, 흥미있는 기법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원 논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고 깊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바.